저와 남편은 30 중반에 늦지막히 결혼을 했어요. 제가 33이 되던 해였는데 남편과는 1살 차이가 났죠. 저는 85년생 소띠, 남편은 84년생 쥐띠였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남편은 동네에서도 노총각으로 유명했대요. 그 동네 시부모님들의 이웃들이 남편의 결혼을 그렇게 걱정했다죠. 다른 자식들은 늦어도 30이면 결혼을 했고 남편 나이에는 이미 둘째, 셋째까지 있었는데 34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은 동네의 걱정거리였답니다. 반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 낯설었어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는 30이 넘었어도 결혼을 앞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일을 하느라 커리어를 쌓느라 모두 정신이 없는 한창 때였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한다고 하는 제가 신기한 사람 취급을 당했죠. 결혼 전에 남편 본가로 인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첫인상은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서울에서 5시간도 넘게 떨어진 시골 외딴 마을인데다가 동네로 들어가는 길은 양옆이 논두렁인 비포장 도로였어요. 동네에 도착해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걔구나. 너희는 언제 결혼하니? 서울 사람이라 얼굴도 뽀얗네. 하며 제게 말을 거셨죠. 저는 그때 누가 누군지도 모른 채 거의 허리가 굽을 듯이 꾸벅꾸벅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제가 기댈 곳은 딱 하나였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터울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시동생을 보고 남편인 줄 알고 말을 걸 정도였다니까요. 시동생은 이미 20대에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1살 연상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동서가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동서도 시댁에 내려와 있었는데 부엌에서 잡일을 하다가 동서가 제게 얘기했죠. 여기 되게 낯설죠? 꼭 딴 세상에 온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곧 익숙해져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내다 보면 은근히 재밌는 것도 많아요. 조금만 나가면 소 키우는 집도 있고 돼지 키우는 집도 있고 여기는 애들이 트랙터 운전하면서 논다니까요. 트랙터? 난 트랙터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친정은 서울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떨 땐 여기가 서울보다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랑 동갑이라고 하던데 맞죠? 지금은 어디 살아요? 서울? 지금은 수원 쪽에 살아요. 저랑 신랑이랑 다 그쪽에 일을 구해서. 정말? 우리도 결혼하면 그쪽 가서 살까 했는데. 그럼 우리 그냥 말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난 이런 거 너무 어색해. 에이,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인데. 괜히 낯간지럽고 이상해. 그래도 결혼은 나보다 선배인데. 우리 그냥 말트고 친구처럼 지내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라 하시면 내가 그냥 욕먹을게. 그럴까요? 그럼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할까요? 네, 제발요. 와, 좋다. 드디어 나도 친구 생겼다.
나야말로 진짜 동서 있는 게 천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동서와 금방 친해져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사는 곳도 가까워서 결혼 후에는 더욱더 의지가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제사, 명절 준비를 할 때도 동서에게 여러모로 많은 팁을 얻곤 했었죠.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도 동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동서의 아들 하준이는 이미 5살이었는데 제가 출산 준비를 할 적에 하준이가 쓰던 육아용품들을 많이도 물려줬거든요. 아기띠,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까지 어지간히 돈이 들어갈 만한 것들은 다 동서 찬스로 구비했죠. 외모가 쌍둥이처럼 닮았던 남편과 시동생은 성격이나 하는 행동도 꽤 많이 닮아 있었어요. 누가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봐 무뚝뚝한 성격부터 무협소설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덕분에 우리는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났다 하면 각자의 남편 욕도 하고 흉도 보면서 깔깔거리며 스트레스도 풀었었죠.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 여자 형제가 없던 저와 매동이었던 동서는 결혼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신생아를 키울 때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아기는 2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어야 하지. 틈만 나면 울면서 보채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제가 한참 육아에 정신없을 때였어요.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서 혼자서 며칠째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 우유를 먹이고 간신히 재운 후 저도 꾸벅꾸벅 쪽잠을 자고 있었죠. 아이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로 아는 채 잠들었는데 아기가 깨어 우는 바람에 저도 화들짝 놀라 깼었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동서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동서, 나 깜빡 졸고 있었네. 전화했던데 무슨 일 있어? 형님, 나 어떡해. 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인데?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 지금 밖이야. 일단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밖에 나갔어? 어딘데? 여기 그냥 동네 근처인데 그냥 계속 걷기만 해서 정확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택시 잡아서 타고 우리 집으로 와. 남편 출장 가서 나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와. 동서는 30-40분 후에 집에 도착했어요. 동서 집에서 우리 집까지 곧장 차로 오면 10분 조금 넘는 거리인데 목적지도 걸었다면서 멀리까지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서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던 동서. 저는 일단 동서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동서 눈에 초점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상태를 계속 살피다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신랑이 사고라도 쳤어? 동서는 그제야 진정이 좀 되었는지 겨우겨우 제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얘기는 다름 아닌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대요. 시동생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끝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지방 현장으로 긴급 파견을 나가야 한다고 했다죠. 시동생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동서에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라도 가 있으라 했답니다. 그때 조카는 6살이었어요. 겪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6살 난 남자아이는 그야말로 무적이에요. 엄마 혼자만의 정신과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죠. 평소에도 육아를 하느라 지치고 힘들어했던 동서를 위해 시동생은 친정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라면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데 동서도 겁이 났었겠죠. 그래서 시동생의 권유대로 적당히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친정까지는 시동생이 직접 데려다 주고요.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는데 동서의 어머님 아버님이 뭘 잘못 드셨는지 동시에 장염에 걸리셨대요. 특히 어머님의 증세가 심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대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몸 가누기도 힘드실 텐데 천방지축인 아들과 같이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나? 동서가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부모님이 장염에 걸리셨다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펄펄 뛰셨대요. 장염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주변 사람에게 옮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 증세가 손주에게 옮으면 어린애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면서 어머님은 동서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죠. 동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던 터라 알겠다고 하고 끊으려는데 그래도 불안하셨던 어머님은 손주를 아예 집에 데려다 놓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안 본 지도 오래되었고 건강도 걱정된다며 며칠 데리고 있는다고 하셨죠. 동서는 그 길로 고속버스를 타고 시댁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이라도 오롯이 혼자 육아에서 해방도 되고 남편도 출장 가서 없겠다. 이참에 미뤄둔 집안 청소도 할까 싶었대요.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대문이 살짝이 열려 있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나? 며칠이나 집을 비우면서 문단속도 제대로 안 했다니 정말 미쳤다 미쳤어. 동서는 정신머리 없는 자기를 탓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신발장에 낯선 여자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신고 걸을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높고 뾰족한 하이힐이었대요. 혹시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나? 이건 내 선물인가 생각도 했지만 선물이라기엔 너무 달았고 동서의 발 사이즈보다는 훨씬 큰 구두였다고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캄캄한 거실등을 켜고 천천히 안방 쪽으로 갔는데 안방에서 까르르 까르르 하며 속닥거리는 남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 그리고 남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듣는 순간 어리둥절했던 머릿속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더랍니다. 문고리를 잡고 열려는데 너무 망설여지더래요. 이걸 열면 모든 게 의심이 아닌 사실이 된다. 이걸 열어야 할까? 아님 그냥 뒤돌아 다시 나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동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서 있는데
저쪽에서 먼저 문고리가 당겨지더니 속옷도 입지 않은 슬립 차림의 여자가 문을 확 열어젖히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옷도 한 올 걸치지 않은 동서의 남편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죠.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로 이 사람을 봤다가 저 사람을 봤다가 눈동자만 빠르게 굴렸다고 하죠. 그러다가 시동생은 동서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옷 좀 입게 문 좀 닫으라고요. 그 순간 동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낯선 여자와는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 시시덕거리던 남편이 아내인 자기를 보자마자 옷을 입게 문을 닫으라고 했대요. 그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동서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대로 기어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말이에요. 동서는 그 길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동생에게서도 그 여자에게서도 딱히 물어볼 말도 들을 말도 없었대요.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나와서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시동생에게서 전화도 아닌 문자가 몇 개 왔답니다. 왜 말도 없이 나가? 어디 갔어? 친정 간다더니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에 오면 어떡해? 씹는 거야? 됐고,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다야?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네 마음대로 해. 정말 어이가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시동생의 문자들. 변명이나 사과, 위로 따위는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당한 건 동서인데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남편과 닮은 시동생이라 그런지 아니면 동서와 제가 그만큼 가까워서인지 너무 심하게 감정이입이 돼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걸 그냥 뒀어? 뭘 잘못했다고 동서가 집을 나와. 그 새끼를 내보내야지. 있어봐, 내가 전화 좀 해볼게. 안 되겠네 이거 정말. 형님, 그냥 둬. 안 그러고 싶어. 뭘 안 그러고 싶어.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 기집애를 잡아다가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든 두 연놈들 다 무릎 꿇고 빌라고 하든 뭐라도 해야지. 아니야, 나 안 할래. 그러면 어머님한테 얘기하자. 당신 아들이 이랬다고 알고는 계셔야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긴. 혼자 이렇게 당하고 끙끙 앓고 있을 거야? 참나,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지금 그 여자랑 집에서 노닥거리려고 동서랑 애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이야? 그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그냥 둬. 안 할래. 다 의미 없어. 동서, 나 몰래 도닥가? 부처야?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아니, 그냥, 나 그냥 이혼할래. 이혼하고 말래. 뭐,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혼? 이혼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얘기나 좀 해보고. 아니, 애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혼한다고? 형님 같으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은데. 남편이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나보다, 우리 아들보다 그 여자가 얼마나 더 좋은지, 그런 거 들어서 뭐하게. 그거 들으면 좀 나아져? 둘의 사랑을 인정이라도 해줘 내가?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받아내고 그냥 살아? 눈 마주치는 순간, 몸 닿는 순간마다 그 모습이 떠오를 텐데, 그냥 그러고 살아? 형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아니, 난 못 그래. 동생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형님 같으면 그러고 살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애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가족을 배신한 남자 아빠와 한 집에서 행복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썩고 골마버린 상처는 도려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선택을 응원해줬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라 쉽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라면, 내 동생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동서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저는 정말 혀를 내둘렀어요. 시동생에게, 시부모님께 오만정이 떨어졌죠. 동서는 그날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시댁에 하준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이미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대뜸 동서에게 이야기했다죠. 남자가 바람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했으면 딴 데 눈을 돌렸겠니. 네가 애 본답시고 남편한테 소홀해서 오랫동안 외로웠단다. 그런 일 너만 겪는 줄 아냐. 다른 집들 물어봐라. 다들 그런다. 남자는 원래 그렇다. 옛날에는 첩도 끼고 살았다는데 잠깐 딴 여자 만난 게 대수냐. 애를 뵌 것도 아니고 유난 떨지 말아라. 이게 다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동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서 대꾸도 없이 하준이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 길로 동네로 돌아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를 키우느라 거실과 방 곳곳에 홈캠을 설치해둔 덕분에, 또 시동생이 화가 나 동서에게 문자로 퍼부은 덕분에 따로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충분했대요. 홈캠의 지난 기록을 살펴보니 이미 여러 번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서 노닥거렸었다더라고요. 이혼을 반대하는 시동생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만 동서의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위자료도 받아내고 양육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시동생과 더 가까운 가족이지만 동서의 승리가 기뻤습니다. 똑부러지게 일을 척척 진행하는 동서가 대견하기까지 했죠. 옆에서 얘기를 듣기만 하는 저도 시동생과 시댁에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가족이지만, 동생이지만, 어머님도 시동생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건 가족으로서의 배신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면서 남편은 거품을 물고 화를 냈습니다. 동서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안심이 되었어요. 내심 그렇게 닮은 동생과 형인데 혹시 내 남편도 그러면 어쩌나, 동생을 이해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로 저와 제 남편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니 명절 때 전화 한 통씩은 드리고 했지만요. 시동생은 당연히 손절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가족으로 지내게 된다면 그건 시댁이 아니라 동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모든 게 정리될 때쯤 동서가 집으로 찾아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형님이 있어서 그래도 의지하면서 즐겁게 지냈어. 무슨 그런 말을 해. 꼭 안 볼 사람처럼. 형님, 나 이제 이 집안 사람들 안 보고 살려고. 나도 우리 아들이랑 새 출발해야지. 아니, 새 출발은 새 출발이고 우리는 연락해야지. 동서랑 나랑 그런 사이야? 그 정도야? 아니지. 아닌데. 내가 형님 계속 만나면 마음이 잘 안 잡힐 것 같아. 형님 보면 아주버님도 보게 될 거고, 그럼 전 남편 생각날 거고. 그럼 나 계속 괴로울 것 같아. 내 말 이해하죠? 아니, 그래도 마음으로는 늘 생각할게. 형님도 가끔 제 생각 해줘요. 잘 지내고 우리 조카도 이쁘게 키우고 알겠지? 동서는 그렇게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서운했지만 말릴 수 없었어요. 동서가 가진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걱정이 덜 되는 건 동서와 조카에게 위자료라도 남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새 출발할 밑거름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헤어짐의 서운함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행복마저도 동서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올 때쯤이었어요. 내일 모레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당신이 전화 한 통 드려. 벌써 그렇게 됐어? 당신은 엄마가 그렇게 밉다면서 그놈의 생일이며 제사며 참 기억도 잘한다. 그러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안 그래? 알겠어. 이따가 퇴근길에 전화 드릴게. 서운한 건 아니지? 서운하긴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지. 신경 쓰지 마. 나 갔다 올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동서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왔더라고요. 생신 겸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셨대요. 동서 망한 거 소식 들었냐고요. 동서는 이혼할 때 시동생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하전이와 살 집을 구하고 지내며 차차 일자리를 찾아본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전세 사기를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어머님은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하시며 마음씨를 곱게 써야지 벌 받았다고 하셨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았다니. 벌은 당신 둘째 아들이 받아야지 누가 받아. 동서가 벌을 왜 받아? 걔는 이미 벌 받았지 뭐. 엄마는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라고 했다는데 둘이 완전히 쫑났대. 여자애는 상간녀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물어내라고 하고 동생은 너 때문에 가정 파탄난 거 책임지라고 하고 아주 개싸움을 하고 끝났다던데. 와, 어머님도 참 대단하다. 둘이 결혼을 하라고 했다고? 엄마는 뭐 애 낳으라고 그런 거지. 재수씨가 하준이 데려갔으니까 아들 하나 더 낳으라 하셨다나 보라나. 와, 정말 끝이 없구나. 대단하다.
나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 우리 집에는 찍소리도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을 마셔.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그래도 내가 아들이라 편을 좀 들자면 그냥 시골 사람이라 그래. 시골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있어. 대를 이어야 하고 남편이 하늘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알지, 아는데. 그렇게 살아보셨으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당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냐고. 아들만 있으셔서 그러신가 봐. 딸 있었으면 좀 달랐으려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또 문제가 더 있어? 걔네 둘이 그렇게 쫑나는 바람에. 게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재수 씨 사기당한 것까지 알게 돼버려서 지금 양육권 다시 가져오겠다고 엄마랑 걔랑 둘 다 난리가 났던데. 뭐? 뭘 다시 가져와? 양육권? 돈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소송한다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도 들어보고 싶고 지금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지낼 곳은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시동생 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미리 알아야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보지 말고 지내자고 약속하긴 했었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제가 동서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달랑 전화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니 동서를 찾을 수도 도울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간 가족으로 지냈는데 나도 참 무심했다 싶어 동서에게 많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양육권 소송을 해서 아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상처만 입혀 돌아서게 한 걸로도 모자라 돈을 잃고 희망도 잃은 동서에게 자식까지 뺏어오다니. 그렇게 데려온 아이면 잘 키우긴 할 것이지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동생은 하준이를 데려온 후 혼자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는지 시댁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직장을 구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시동생이 아빠로서 아이에게 헌신을 다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한다 뭐한다 하며 밖으로만 돌았겠죠.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님께 맡겨놓고요. 그래도 어머님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주인데 데려오면 금이야 오기야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엄마랑 떨어졌어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며 내심 위안을 삼았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데려온 아이를 말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농사일 가게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스스로 밥을 차려 먹어라, 빨래를 해입어라 하질 않나. 집에서 30분 넘게 걸어가야 하는 학교도 혼자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숙제를 함께 해주거나 따뜻한 이불을 함께 덮고 포근하게 재워주거나 그런 건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분들이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옛날에 자기랑 동생도 그렇게 컸다면서 도시 사람들처럼 애를 옆에 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남편은 심지어 어릴 때 헛간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를 키웠었는데 도둑이 소를 잡아갈까 큰아들인 남편더러 거기서 자며 지키라 했었대요.
그때 남편 나이도 7, 8살쯤 되었을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아동학대로 딱 신고할 법한 수준이지만 그곳에서는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흔했다고 하니 할 말이 딱히 없더라고요. 저럴 거면 데려오지나 말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면 하지를 말지. 하루하루 부글거리며 지내다 어느 주말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좀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어서였죠. 혹시라도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면 꼭 데려오라고 잠깐이라도 보살펴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짐이 얼마나 없는지 작은 책가방에 속옷, 양말, 옷가지와 장난감까지 다 쌓았는데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하준, 큰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리 와.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쭈뼛쭈뼛 걸어 들어오는 하준이를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두 팔을 벌려 하준이를 불렀죠. 하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제게 달려와 푹 안겨주었습니다. 아유, 우리 하준이 많이 컸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큰엄마가 다 해줄게. 얘기해봐. 뭐 갖고 싶은 건? 필요한 건 없고? 큰엄마, 우리 엄마가 큰엄마 만나게 되면 주라고. 하준이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와 헤어지던 날 제게 전해주라고 하준이에게 맡긴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마워 하준아. 엄마도 잘 계실 거야. 아무 걱정 말고. 일단 큰아빠랑 들어가서 샤워부터 좀 할까? 씻고 나오면 큰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려놓을게. 뭐 먹을래? 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래? 그럼 큰엄마가 알아서 준비할게. 얼른 씻고 나와. 저는 하준이를 남편과 함께 욕실로 집어넣은 후 방에 들어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 쓰여 있어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아릴 것 같아 열어보기가 겁났어요. 하지만 그만큼 동서의 흔적이, 동서의 존재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형님,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게 돼서 면목이 없네. 그래도 나랑 같이 있느라 하준이가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는 아빠한테 보내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하준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어. 형님도 엄마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거기 있는 동안 우리 하준이 좀 잘 부탁할게. 내가 꼭 다시 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 나 이혼도 했는데 형님 말고 언니라고 부를게. 그래도 되지? 언니 보고 싶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아참, 그리고 우리 하준이 크림 파스타랑 치즈 피자 좋아해. 물어봐도 말 안 할 것 같아서 적어놔요. 답장도 보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하준이에게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피자도 시켜주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 편지가 저에게 무사히 도착했고 하준이가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앞으로 저와 남편이 하준이를 잘 돌볼 거라는 거. 그걸 동서가, 아니 민영이가 다 알고 안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하준이는
주말을 저희 집에서 보냈습니다. 방학 때는 아예 올라와 방학이 끝날 때까지 지내기도 하고요. 시동생은 시댁으로 내려간 후 틈만 나면 서울로 올라올 핑계를 찾곤 했었어요. 친구도 놀 것도 다 서울에 있는데 시골에만 처박혀 사는 게 좀이 쑤셨겠죠. 남편이 주말마다 하준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자 시동생은 이때다 싶었는지 신이 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하준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저희 집에 하준이를 맡기고는 주말 내내 정신없이 놀러 다녔죠. 그리고 한 번 연락도 없다가 일요일 저녁 때나 나타나 하준이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하준이는 보고 싶고 보살피고 싶었지만 시동생까지 돌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동생이 하준이를 두고 가면 우리는 우리끼리 참 재미났습니다. 같이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하준이가 동생인 제 딸도 예뻐하고 잘 돌봐주는 덕에 2배로 좋았어요. 둘이 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형제가 필요한가? 하나 더 나을까 하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1년, 2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는 서로 이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준이가 없는 게 더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내 식구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주말에 친정엄마의 칠순잔치가 있던 때였습니다. 하준이를 데려와 밥을 먹이고 씻겨 재웠는데 늦은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민영이니? 민영이야? 응, 언니. 혹시 잔 거 아니지? 아니야. 자긴. 민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있어? 어디 있어? 밥은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없어. 잘 지내. 언니는 좀 어때? 민영아, 지금 하준이 우리 집에 와 있어. 주말에 우리 집에서 지내거든. 방금 전에 잠들었는데, 조금만 일찍 전화하지. 어떻게 깨울까? 잠깐 통화라도 할래? 아니야. 잠들었다면서 괜찮아. 괜히 엄마 목소리 들으면 울고 투정하고 그럴 거야. 그냥 자게 둬. 그러려나? 아쉬워서 어떡해. 보고 싶을 텐데. 근데 하준이가 주말에 언니 집에서 지내? 언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힘들긴. 하준이가 어디 힘들게 하는 애야? 덕분에 우리 애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좋고 다 좋아. 말이라도 고맙네. 고마워 언니. 요즘 어디서 지내? 서울에 있어?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내일 우리 엄마 칠순잔치거든? 집 근처에서 할 건데 와라 민영아. 에이, 내가 거기 어떻게 가? 왜 못 와? 우리 시댁이랑 왕래 끊은 지 오래라.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와. 우리랑 친정 식구들이랑 친척들 몇 명, 동네 사람들 몇 명. 그냥 식당 빌려서 간단히 밥만 먹기로 했어. 하준이도 데리고 갈 거니까 너도 와. 그럼 서로 얼굴 보고 좋잖아. 그래도 나보고 언니라면서. 언니 엄마면 너한테도 엄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네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엄마도 너 좋아해. 그러니까 꼭 와주라, 응? 알겠어. 시간 한번 볼게. 이거 네 번호지? 나 저장한다. 앞으로 내 연락 안 받기만 해봐. 알겠지? 알았어, 언니. 반가워.
너무 반갑다. 연락해줘서 고마워, 민영아. 민영이와 전화 통화를 끝낸 후 남편이 울고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방금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알아? 민영이. 민영이? 재수씨? 잘 지낸대? 잘 있대? 와, 얼마만이야. 이게 한 2년쯤 됐나? 그러게. 좀만 일찍 전화했음 하준이랑도 통화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내일 엄마 칠순잔치에 오라고 초대했어. 그래도 되지? 되지. 왜 안 돼? 나도 오랜만에 얼굴 보고 너무 좋지. 아니, 그래도 동생이랑 이혼한 사람인데 당신이 좀 껄끄러울까 봐. 껄끄럽긴. 하준이가 엄마 보고 좋아할 거 생각하면 내가 벌써 설레는구만. 그리고 나도 뭐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어머,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 표현을 다 하고. 무뚝뚝하기로는 전국에서 1등할 사람이? 그런가? 나도 늙었나 보지 뭐. 근데 보고 싶네, 재수씨. 내 동생 때문에 팔자망치고 고생할 텐데 나라도 잘해야지. 내일 만나면 뭐라도 좀 해줘야겠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 나는 너무 좋다. 다음 날 우리는 친정엄마의 칠순잔치가 열리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며 민영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과 제 손을 양옆으로 잡고 있던 하준이가 갑자기 어디로 쌩하니 튀어나가더라고요. 하준이가 가는 길을 바라보니 그 끝에 민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엄마를 알아보고 달려나간 하준이였어요. 둘이 얼싸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우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뒤돌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정리하고 반갑게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하준이와 인사를 마친 민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영이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후질근한 옷차림에 뼈에 가죽만 붙어있을 정도로 야위어버린 민영이. 윤기 나던 피부는 색을 잃었고 생글생글 잘 웃던 얼굴은 어둠이 내려 있었습니다. 원래도 알뜰살뜰해서 치장도 잘 안하고 사치라고는 모르던 민영이었어요. 그래도 그 밝은 기운 탓에 생기 있어 보이는 애였는데 민영이는 빛을 잃은 사람처럼 메말라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남편은 바람피워 이혼하고 사기당해 아이는 뺏겨. 민영이에게 남은 힘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민영이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선으로 민영이를 대하면 민영이도 다 느낄 테니까요. 몇 년 만에 겨우 닿은 연락인데 이런 이유로 민영이를 다시 숨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민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께 인사도 시키고 안부 인사도 건넨 후 한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해 마주 앉았죠. 일단 밥부터 먹였습니다. 안 그래도 말라서 보기 짠한데 밥도 얼마 먹지 못하더라고요. 언니,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참고 있죠? 아니야, 얼른 밥부터 먹어. 뭐 입에 맞는 거 있어? 더 시키자. 뭐 먹을래? 아니야, 이제 배불러. 뭐가 배가 불러. 몇 숟갈 뜨지도 않아 놓고. 진짜야, 많이 먹었어. 통 입맛이 없어서 계속 못 먹었더니 위가 작아졌나 봐. 웃기다, 그치? 나 원래 먹는 것만큼은 엄청 복스럽게 잘 먹었었는데.
그러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언니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아직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돈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거라도 있어야 하준이 다시 데려오겠다 싶어서 전세 사기범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집착했었는데 그거 못 잡는다더라고. 근데 그러느라 한 세월 보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일구하자 했는데 애 낳고 키우느라 너무 오래 쉬어서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편의점이랑 식당이랑 여기저기 알바하면서 일단 지내고 있어요. 아직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게 보고 준비해서 일도 구해야지.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준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찬찬히 하나씩 준비해. 고마워 언니.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길로 식당을 빠져나와 근처 은행을 찾아 내리 달렸죠. 겨우 은행을 찾아 ATM 기계 쪽으로 갔는데 거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있어? 재수 씨는? 어? 아니, 밥 먹고 있는데 잠깐 나왔어. 당신은? 나? 아니, 나는 그냥 아, 근데 또 울었어?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니, 뭐, 아, 여보, 나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민영이한테 돈이라도 조금 줘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이만큼이면 되겠어? 남편은 묵직한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은데 우리 형편에 넘치게 하는 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만큼만 넣었어. 괜찮은 것 같아? 자기랑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네. 아, 고맙다 여보. 고맙긴. 이거 당신 생활비 통장에서 꺼낸 거니까 당신 돈이다. 내 돈 아니야. 아, 참나. 이 와중에 농담이 나와?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라고. 자, 얼른 갖다 줘. 재수씨 오래 기다리겠다. 저는 남편이 챙겨준 돈을 건네받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민영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벌써 가버린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하준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민영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봉투를 민영이 가방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모른 척 자리에 앉았죠. 언니, 나 이제 가봐야 돼.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거든. 주말에도 일하는 거야? 아, 좀 쉬면서 하지. 그래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 걱정 마요.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갈게.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 형부한테도 반가웠다고 전해주고요. 형부? 그래, 이제 형부지. 알겠어. 우리 주말마다 하준이랑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고 연락도 자주 하고. 알았지? 그럴게. 갈게요. 민영이는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하준이를 오랫동안 꼭 안아주고서는요. 그날 밤 친정 식구들과 뒤풀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벽이 다 돼갈 무렵
민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일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끝나고 집에 왔어. 근데 언니, 가방에 돈 넣은 거 언니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난 배달만 했고 애 아빠가 주더라고. 형부가? 아, 고맙고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고맙긴. 너가 예전에 나랑 우리 남편 도와줬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도움도 못 줘? 부담 갖거나 그러지 마. 알겠지? 내가 이 돈 꼭 갚을게. 그래, 꼭 갚아라. 그렇게 말해야 편하겠지? 네가 잘 못 지내면 나도 속상해.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잘 살자. 알겠지? 고마워, 언니. 그럴게. 민영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꽉 메어서 겨우겨우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 돈 300만 원이 당장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저를 언니라고 불러주는 민영이에게 그나마 언니 노릇을 좀 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주말마다 하준이 좀 보러 오라고 했지만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면서 몇 번씩 피하더라고요. 하준이도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보채진 않았습니다. 어린 꼬맹이였던 하준이도 한 살 한 살 먹으며 철이 들고 있기도 했고요. 아직 어린아이가 어른들 사정을 다 알고 헤아린다는 게 속이 상하긴 했지만 머지않아 함께 행복한 날을 위해 서로가 참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어느덧 중학교 입학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희 딸내미도 초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부사장님과 나와 독립을 한 것이었는데 원래 몸담았던 회사와 자회사 개념이기도 하고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사업체를 차린 거라 퇴사 후에도 관계가 좋았죠. 서로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성장해가며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결국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그 여파는 남편의 회사까지 미치게 되었죠. 남편은 점점 월급을 가져다주는 날이 불규칙해졌습니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줄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원래 주던 금액의 반토막, 더 심할 때는 공과금만 겨우 낼 정도인 적도 있었죠.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준이도 그런 집안의 사정을 눈치챘었나 봐요. 늘 하준이가 오는 주말이면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갖고 싶은 것 없냐 묻던 우리였는데 말 한마디 없이 집에 있던 반찬들로만 상을 차려줬으니 눈치챌 만도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저희 집에 오자마자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며 나갔었는데 다음날 민영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시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요. 민영이가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던지라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시댁에서 무슨 일을 벌렸나, 민영이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걱정이 태산 같았죠. 불안한 마음으로 민영이를 만나러 갔는데
민영이가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언니, 이거 받아라. 내 마음이야. 이게 뭔데? 통장 아니야? 이걸 왜 날 줘? 나 사실 하준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 형부 회사가 요즘 좀 힘들다면서? 하준이가 눈치채고 있었구나. 티 안 나게 한다고 했는데. 하준이 이제 다 컸어. 나보다 눈치 더 빨라. 그러게, 하준이가 벌써 그렇게 커버렸네. 세월 진짜 빠르지? 근데 웬 통장이야? 이거 뭐, 나 주려고? 이거 형부 갖다 줘. 지금 급할 거 아니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네가 돈이 어딨다고. 벼룩에 간을 내먹지. 내가 어떻게 네 돈을 받아.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언니, 나 예전에 민영이 아니야. 나 잘 나가. 민영이의 말은 그랬습니다. 3년 전 제가 300만 원을 쥐어줬을 때 민영이는 그걸로 컴퓨터를 샀대요. 컴퓨터를 사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컴퓨터로 공부를 하며 제 2의 인생을 준비했답니다. 어떤 공부냐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공부였어요. 민영이는 옛날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함께 수다를 떨다가 조용할 때면 빈종이에 낙서하듯이 저와 딸내미 얼굴을 그려주곤 했었고, 하준이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진짜인 것처럼 멋들어지게 그려주곤 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민영이에게 미술을 공부했냐고 물은 적 있었는데, 민영이의 원래 꿈은 만화가였다고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고 통쾌하게 휴식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적이 있었죠. 아직 그 꿈을 놓은 적은 없었지만 현실은 더 막막했습니다. 요즘은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다고요.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이는 제가 건네준 돈을 받자마자 컴퓨터를 구입해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컴퓨터 살 돈이 없어 돈을 모을 때까지 미뤄두고만 있던 계획이었는데 우리 부부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이는 얼마 후 인터넷에 연재를 하는 웹툰 작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올리던 만화들이 인기를 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업체에서 계약 문의가 오더랍니다.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고 만화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계약금은 나날이 치솟았대요. 그래서 민영이는 신인 작가로서는 드물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계약금도 받고 비싼 원고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던 민영이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로 이모티콘이나 인형 같은 상품도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상품 캐릭터 제작 문의도 받게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된 거죠. 잘했다, 민영아. 정말 잘했다. 다 언니랑 형부 덕분이지. 네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지. 정말 잘했어. 그런데 돈 모았으면 이제 하준이 데려와야지. 그 돈을 나한테다가 쓰면 어떡해. 사실은 나 지난주에 하준이 아빠 만났는데. 하준이 아빠? 왜? 그쪽에서 연락 왔어? 왜? 또 뭐 트집 잡으려고?
아니, 내가 먼저 연락했어. 민영이는 시동생을 만나 하준이의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싫다고 했대요. 잘 지내고 있는 애를 왜 뺏어가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죠. 그런데 민영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게 있었습니다. 평소 하준이를 방치하던 시댁들, 주말마다 하준이를 우리 집에 던져놓고 밖으로 돌던 시동생, 시댁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증거들을 모아서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하준이 또한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여기저기 상담도 하고 자필로 문서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들이대며 민영이가 말했대요. 어차피 소송에 가도 네가 진다. 그러니 좋게 양보해주면 위로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떼어주마. 그랬더니 시동생이 민영이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죠. 알고 보니 시동생은 회사도 그만두고 백수로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스스로 증명한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곧 하준이랑 합칠 거야. 언니네 동네에 집도 구해놨고 학교도 알아보고 있어. 정말이야? 아, 진짜 잘됐다. 정말 축하해, 민영아. 고마워, 언니. 다 언니랑 형부 덕분이야. 그러니까 나 이 돈 없어도 이제 하준이랑 같이 살 수 있고 하준이랑 둘이 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어. 그니까 나도 은혜 좀 갚게. 이 돈 좀 가져가 주라. 내 마음이야, 언니.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 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고맙고 또 대견했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구나. 정말 장하다. 장하다, 내 동생. 남편은 민영이가 준 돈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모 회사에서 독립하여 탄탄하게 독립적인 회사를 일궈가기로 하였죠. 하준이와 민영이도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앞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며 어떤 날은 저희 집에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어떤 날은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놀러 가기도 합니다. 딸내미도 하준이를 닮아 파스타와 치즈 피자를 아주 좋아해요.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 걷고 있는데 민영이가 묻더라고요. 언니, 근데 언니는 둘째 안 낳아? 둘째는 무슨, 이제 와서? 아니, 그래도 형제가 있으면 더 좋잖아. 외동이라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러는 너나 재혼이나 하시지. 재혼은 무슨, 난 지금이 좋아. 나이 먹을수록 남자들 다 쓸데가 없다더라고. 아니야, 네 형부 은근히 쓸데 많아. 형부야 그렇지. 근데 형부 같은 사람이 흔하겠어? 같은 뱃속에서 나온 동생놈도 그 모양이었는데. 그건 또 그렇네. 난 지금이 좋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그래. 그리고 형제 이미 있잖아. 우리 하준이. 하준이만큼 잘해주는 오빠가 또 어디 있으려고. 그건 또 그렇네. 하준이가 이제 언니한테 큰엄마라고 안 하고 이모라고 하더라. 이모 맞지? 아휴, 역시 우리 하준이 똑똑해. 어떻게 보면 생판남일 수 있었던 민영이와 저는 어느새 새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며 마음을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친자매처럼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민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다는 생각을요.
가족이 되겠다고 만난 민영이와 시동생은 헤어지게 되고 남편의 동생, 그 동생의 전부인인 저와 민영이는 자매가 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인연은 정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인연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손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닿으면 아무리 먼 관계도 가까워지니 말이에요. 저는 저와 민영이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관계를 잘 지켜내볼 생각입니다. 서로 백발 할머니가 되어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그 자식들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오늘처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팔짱을 딱 끼고 공원을 거닐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